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진도 나가볼 텐데 그 전에 기출문제 분석 언제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시생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2012, 2013 얘네들은 옛날 거지만 제시문이 어려워요. 선지는 좀 단순하고 고난이도 제시문이고 선지가 2017년도 이후부터 어려워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2개년도 2023년도까지 혹은 2022년도 정도까지 얘네들까지를 분석해 보시고 기출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분석하는 게 불가능해. 차라리 얘네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시고 기출 분석은 3회도 생각하시고 되셨어요? 실전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통 3회도까지 못해요. 2회독이 여러분들은 맥시멈이라서 그래도 3회독이 3회독 해야 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으면 2회독만이라도 해야 돼요. 되셨죠? 자, 1회독을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지문 선지, 지문 구조화하고 압축 구조화하고 선지 나름대로의 해설이에요. 그냥 막 아무 정신 없을 거야. 분석해보라는 거지. 지문 분석, 선지 분석. 근데 처음에는 뭐 할 줄 모르니까 분석이라고 하려고 해도 쓸 말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거의 풀고 뭐 몇 마디 끄덕끄덕 하면 끝날 거야. 근데 수업이 거듭되면 내가 점점 할 줄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분석하는 양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요건 언제부터 시작하시냐면 요번 주 금요일 지나고 그러니까 첫 주차 1주차 이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늘부터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됐죠? 대강은 그래도 뭐 이렇게 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 시간을 재고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시간 내에 몇 개 맞추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회독을 하실 때는 뭐 하느냐 하면 자, 지문이나 선지의 어떤 유형들, 패턴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3회독은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풀다 보면 왜 어떨 땐 이게 답이고 저떨 땐 저게 답이지 이런 애매한 순간들이 나와서 정확한 말 해석의 기준 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식대로 A라고 읽어서 선지를 보면 진짜 이게 맞구나 틀렸구나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A라고 읽었는데 그렇게 내 식대로 읽으면 항상 틀린다. 그럼 내가 읽는데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제시문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선택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확인을 얻으셔야 돼.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대충 저런 정답.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대충 이런 정답. 이렇게 들어가서는 실전에서 절대 점수가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실까요? 글을 막연하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영어로 생각을 해보셔. 내가 토익 독해를 하는데 단어를 몰라서 대강대강 느낌으로 찍어서 정답 맞출 때랑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런 거야 라고 알고 맞출 때랑 다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의 제시문이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가 수험자마다 좀 다르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수험자들이 많아요. 초시는 솔직히 이해하고 허덕허덕 하다가 끝난다고. 패턴 정리까지 가고 무슨 말해서 기준 잡고 여기까지 못 갈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느낌만 가지고 읽다가 느낌으로 문제 풀고 느낌으로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쉽잖아. 그래서 제시 삼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건 3회독이다. 그 3회독을 다 하려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라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최근 있잖아요. 최근 3개년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6월 안에는 푸셔야 돼요. 6월까지는. 최근 3개년. 왜냐면 7월에 풀어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버렸을 때 너무 좌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월 아니면 그래도 5월까지는 내가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5월 알겠죠? 지금 3개년은 5, 6월, 6월 초 테스트용으로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고 최근 2024, 25 혹은 뭐 2023, 24, 25 얘네들은 막판에 테스트용으로 해보시고 분석이 너무 늦어지면 멘탈 나가니까 빨리 하시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분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습 자료가 빡세요. 솔직히 수업 따라오는 것도 벅찰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과제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따라서 하려 그러면 제시문 하나당 1시간 이상씩 거의 걸릴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시문 하나당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되게 잘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보다 오래 걸렸는데. 근데 처음엔 여러분들이 뭐 할 게 없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1시간 걸리는 거고 뭔가 더 이렇게 저렇게 중요하다고 알면 알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령이 붙으면 다시 또 줄어들 거예요.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제시문 하나당 무조건 1시간은 걸린다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수업이 여러분들이 첫째 주, 둘째 주는 3번 한단 말이에요. 월수금, 월수금. 원래 8회인데 제가 일부러 늘린 거예요. 너무 회차가 적어서. 그럼 일주일에 제시문을 한 3개씩 해서 9개 정도 본다는 얘기잖아요. 9시간 예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지. 9시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추리논증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논리학 공부도 하셔야 되겠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9시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이해를 기본 강의랑 이걸 다 병행하는 게 거의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알겠죠? 이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 이거 일주일에 한 서너 개밖에 못 볼 거예요. 일단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시간 재고 풀고 어려운 제시문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업 말고 3개가 최대거든 일주일에. 이랬죠? 그럼 2주에 걸쳐서 3개씩 3개씩 이렇게 보시라고요. 어려운 제시문만 일단 다 못하니까. 그렇게 선별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그럼 이 기출문제 1회독을 언제까지 마치셔야 되느냐? 3월까지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 5월 하고 그 다음에 6월 이렇게 하지. 시간표 짜는 요령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원래 이것도 말하면 좀 긴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리트 수험의 특성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트 수험이 예습하거나 복습하는 시간을 한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민법 강의를 3개 듣겠다. 그럼 강의 시간 3시간, 대충 필기하는데 1시간 예상이 되죠. 근데 리트는 제시문을 보다가 추리논증도 마찬가지고 제시문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붙들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게 30분 본다, 1시간 본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스케줄을 계획했던 것보다 점점 딜레이가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생활관리가 통제가 안 되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관리에서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케줄 짜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케줄을 짜실 때 다들 아시다시피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 편히 놀고 싶은 시간을 정하세요. 노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나는 여친이랑 데이트를 해야 돼. 토요일 오후는 난 무조건 놀아야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공부를 다 하면 쉬겠다 안 돼. 그럼 공부를 다 하면 쉬겠다 그러면 영원히 공부는 끝나지 않아. 영원히 쉬지 않고 쉬어도 쉰 게 아니라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 그러면 4월 돼서 지금 2월이죠. 한 4개월 지나면 여러분들 5, 6월 달에 슬럼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있으면 시험이야. 그래서 그게 슬럼프가 오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을 정해. 공부는 놀기 위해 한다로 마음을 정하세요. 놀기 위해 한다. 내가 토요일 날 여친을 즐겁게 만나려면 혹은 토요일 날 내가 친구들이랑 즐겁게 영화를 보려면 그 전에 내가 맞춰놔야 신나게 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는 난 그냥 무조건 그냥 퓨즈 그냥 꺼버리고 논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노는 시간을 정하세요. 첫 번째, 그 시간 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 내가 죽었다 깨도 이 시간은 날 못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나는 금요일 오전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난다.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월, 화, 수, 목까지는 컨디션이 유지가 됐는데 금요일부터 무너진다. 이런 시간이 있어. 아니면 내가 집에 갔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를 딱 가면 뭐 밥 먹고 씻고 하면 나는 무조건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다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죄책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인간의 뇌가 2시간은 무조건 멍하니 돼 있대.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은 무조건 멍하게 되는 거야.
다 풀어보셨어요? 그럼 시작해도 돼요? 좋아요. 아,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궁금한데 이게 또 밤마다 또 수강 그 똑같은 수업을 해도 매년 그 수험자들의 특성이 또 달라요. 똑같은 수업에도 오전 수업이랑 오후 수업이랑 또 다르고 여름 수업이랑 겨울 수업이 또 달라.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마다 난이도를 좀 다르게 느끼거든요. 요거 지금 자료 2번 어떠셨어요? 좀 어렵다. 괜찮았다. 쉬웠다. 그냥 그렇다. 풀만은 했다. 어렵다. 반응이 없어. 아무튼 어렵다. 반응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그럼 어려운 줄 알고 해요. 그러면 알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학제 시문은 처음에는 어렵다 해. 근데 나중에 이 과학제 시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출제가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나중에 이해가 되면 과학제 시문이 어렵지 않다 그래요. 오히려 그냥 나오는 패턴이 맨날 똑같아 가지고 오히려 과학이 편하다고도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서 과학제 시문이 2개가 나오는데 보통 둘 다를 하지 못하고 1개 정도 버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나중에 1개를 버려도 1개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과학제 시문 2개를 나눠친다? 그럼 제 시문 2개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서 6.6개를 깎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부담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버릴 때 버리더라도 버리는 건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제 시문도 다 충실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목표제 시문은 자료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 자료 2번을 읽기 위해서, 해석해 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이론적인 거 좀 짚고 갈게요. 어디냐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3쪽을 같이 봐주실게요.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계속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좀 체감되실 거예요. 일단 주제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상위 개념을 구체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실 주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괄성, 상위 차원의 진수를 잡는 거죠. 또 하나는 선호성,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그럼 이유가 주제죠. 그럼 이건 상하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거든. 인과관계에서도 인이니까 포괄성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 선호성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2가지 차원에서 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되셔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알겠죠? 복잡하니까 일단은 우리는 뭘로 접근한다? 포괄성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이것도 웬만큼 다 맞아. 이유가 주제면 어쨌든 내용 다 찾으면 이유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항상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항상 그냥 포괄성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세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까지 됐어요? 되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포괄성, 선호성 나눠지는데 우리가 주제를 잡는 이유는 어차피 빼놓지 않고 읽기 위해서라서 더 강조된 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우리가 빼놓게 되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이게 상위 내용이 아니어도 대가 더 중요하면 쟤를 주제로 잡는데 일단 수험 독해에서 알겠죠?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 관계에서는 주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상위 개념이라고. 이건 어렵지 않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단어와 단어를 의미적으로 이해를 할 때 나머지 내용들과 관련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지. 말이야 쉽지. 그걸 누가 모르냐고. 중요한 건 내가 글을 읽다 보면 내용이 갑자기 엉뚱한 내용으로 건너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 나의 체감은 그리고 실제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면 읽다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 그럼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뭐를 놓치고 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어이구 필자가 글을 못 썼네. 이렇게 되고 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외우기 시작하지. 근데 그게 막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 보통 4단락부터거든요. 그럼 재심은 절반 부분은 거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막 암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풀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었죠? 근데 그 글이 짧은 글이 교수들이 전국의 이 똑똑한 수험자들을 모아놓고 치르게 하는 시험에서 안 좋은 글을 보여줄 리가 없다고. 잘 쓴 글일 거라고. 되었죠?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들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글은 결국 주제를 향해 모여 있는 걸 거야. 이 주제를 향해서 내용들이 구성이 된 걸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글이라고 하는 건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야. 주제를 말을 해주려고 얘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이해되었죠?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지. 됐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장은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없다. 되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오케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내용을 연결해서 읽는다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 문장도 많고 단어도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키포인트를 딱 잡았으면 좋겠어. 그죠?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두 번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건데 뭐가 연결된 거냐면 대상들이 연결된 거예요. 대상들이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6가지 관계가 있어요. 됐죠? 자, 글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여있는 애들이고, 됐죠? 어떤 식으로 연결됐고 어떻게 모여있어? 대상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결된 방식으로 말들이 모여있다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막연해. 한 문장 안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많잖아. 그 모든 게 다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상도 모든 대상을 잡는다. 그럼 사실 안 읽는 거랑 똑같아. 그 다 외우겠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다고. 자, 더 중요한 대상과 덜 중요한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럼 내가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어떤 대상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어떤 대상부터 내가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글의 종류예요. 알겠죠? 내가 어떤 대상을 먼저 바라봐야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글의 종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글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문학, 비문학. 비문학에서는 다시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어요. 근데 우리 수험에서는 설명문, 논설문 그렇게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구분하면 좀 불편해. 우리 글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편해요. 관점이 있는 글, 관점이 없는 글. 무슨 말이냐면 글의 종류가 논설문이다. 그럼 무조건 관점이 있죠. 근데 논설문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 필자가 지주장이 아니고 남주장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어. 야,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해되겠죠? 이런 경우는 필자가 남의 주장을 소개해준 설명문인데 관점이 있는 글이죠. 여기까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 설명문은 설명문인데 누군가의 관점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해주는 게 있지. 뭐 에어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되고 에어컨은 어디에 응용되고 이런 글들. 이랬죠? 그런 애들은 관점이 없는 글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초점이 정해지게 돼요. 되셨죠? 관점이 있는 글이에요. 야,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요? 플라톤에 대해서 무슨 내용 얘기해 줘야 돼? 플라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안 궁금하잖아, 사실. 플라톤이 뭐를 주장했고 이 사람의 근거가 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쉽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약에 반박을 했대. 그럼 뭐가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 플라톤이 어떤 내용이 어떤 근거나 주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다고 반박을 하겠지.
글의 종류가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미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있는 글이다. 그럼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문장의 역할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드러난 문장, 주장이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논리학 시간에 결론이라는 개념으로 배울 거예요. 아니면 자 전제, 근거가 드러난 문장. 근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주장 근거로만 이루어지나 뭐 플라톤이 언제 살았고 뭐 이런 소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장도 아니고 근거도 아닌 문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관점이 있는 글이다. 그러면 궁금해야 돼. 주장이 뭐지? 궁금해야 돼. 근거가 뭐지? 궁금해야 돼. 이해되세요? 됐어요? 나머지는 정보구나. 근데 주장이 아니야. 에어컨의 구조를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파악해야 돼요? 에어컨의 구조. 이거 파악해야지. 에어컨의 작동 원리 얘기해 줄 거야. 그럼 뭐 파악해야 돼요? 에어컨의 작동 원리지. 그러니까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자 말하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건 대상에 대한 정보 원, 투, 쓰리 이렇게 읽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내가 실전에서 제시문을 딱 만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해밀턴 경로 문제에 대한 거 보셨잖아요. 그럼 1단락부터 딱 들어갔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야. 대상부터 잡아야지. DNA에 대해서 얘기하네. 글의 종류 나오죠. 관점이 없네. 그럼 이 제시문은 DNA 대상 잡으시고 1단락 읽을 때 DNA에 대한 정보 1, 2. 2단락 읽을 때 DNA 염기서열 이렇게 나온다고. 걔에 대한 정보 1, 2. 어렵지 않죠? 되었어요? 아 일단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당연히 그렇게 써있는 글이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가지 관계 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6개 수렴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수험에 나오는 텍스트 수리추리도 굳이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간 텍스트를 가지고 봤을 때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관계는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6가지 관계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숙지하셨다가 만나게 되는 순간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논리적 관계라고 하는 거 6가지 관계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6가지 관계 외워볼게요. 상하, 열거, 비교대조, 선후, 인과, 문제 해결. 상하, 열거, 비교대조, 선후, 인과, 문제 해결. 6개 외우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 궁금할지 안 궁금할지 모르겠네. 가나 밑에 표를 보면 수직관계, 수평관계 차이점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상하관계, 수직관계고 얘는 수평관계인데 여기서 상하관계랑 인과관계가 뭔 차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에서 A를 보세요. 황매천, 이육사, 윤동주가 보여주는 건 뭐가 다르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이어지는 말이 황매천이 어쨌고 윤동주가 어쨌고 이육사가 어쨌죠죠. 3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학의 집합으로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나머지 3명을 포괄해주는 문장이 맞지. 이게 상하관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나를 보면 따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앞문장을 보시면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금지 역시 인권보호가 강조된대. 주요 키워드 보면 차별 나오고 인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모해 주시고 자 문장이 조금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어떠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정당성이 상실된다. 보이셔요? 이거는 인과관계지. 뒤에 있는 따라서 이후의 문장이 전절을 포괄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파서 결석했다. 결석했다는 말이 아프다는 말을 포함하느냐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차별금지 입법이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 말이 차별금지가 인권보호가 강조된다. 이거를 포괄하는 그냥 수학의 집합으로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물론 인과관계랑 상하관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조건명제의 경우에요. P라면 Q였을 때 P라면 Q가 일단 조건명제는 무조건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학에서 이렇게 배우시죠. 집합에서. 이해되셨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랑 상하관계는 일단 포괄성이라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거라고. 이해되셔요? 지지하는 거라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온다고. 얘가 얘를 포함한다가 아니라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온다고.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됐죠? 인과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제 결론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이유, 원인, 조건 이게 이유, 원인, 조건 이게 말뜻이 다 달라요. 근데 수험을 그렇게 복잡하게 구분하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험에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인과관계는 논지에서 등장하는 전제결론 관계 아니면 그냥 현실의 인과관계예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 조건 결과라고 볼게요. 됐죠? 됐죠? 어차피 수험에서 이게 이유인지 근거인지 원인인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됐죠? 인과관계는 사회나 과학에 등장하는 그냥 보통의 인과관계는 조건 결과로 읽으면 돼요. 근데 관점이 있는 글은 제가 다르다 그랬죠. 관점이 있는 글은 주장이나 근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전제 결론 조건 결과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글은 주제를 구체화한 거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결돼 있는 거다. 뭐가 연결돼 있어? 대상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 관계를 가지고. 자, 주요 대상 잡으면 우리가 재심은 처음 만나요. 그랬을 때 뭐부터 고려하셔야 돼?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 관계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상하, 열거, 비교, 대조, 선후, 문제, 해결. 되셨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읽어보셔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도 빨리빨리 나갑시다. 23쪽.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진짜 기다리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딴말이 많은 거야? 지금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말이야. 그래서 너무 기대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이 처음에 빌드업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글 전체 연결. 글 전체를 연결하는 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글을 한 번 읽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것이군.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때 그 글이 보여?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 글이 보여요. 당연히 규정할 수 있을 때 그 글이 보여요. 맞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문제를 푸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이 글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여기서 어디가 출제가 될지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글은 주제를 위해서 모인 거잖아. 그럼 주제랑 직접 관련되는 걸 먼저 기억하는 게 맞는 거지. 주제랑 관련되는 게 먼저 출제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이 누군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됐죠? 그래서 일단 글 전체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건 처음엔 단락 단위로 연결을 할 건데 나중에는 문장 단위로 연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내가 시험을 운영하는 거랑도 관련이 되지만 글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연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 글을 못 읽는다. 완전 초보다. 뭐 이렇게 가정하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쉽게 할게요. 쉽게. 자, 글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형태, 이건 모양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실전에서 어떤 형태의 텍스트라도 읽으려면 텍스트의 모양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 요소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드려요. 하다가 좀 틀이 잡히면. 알겠죠? 일단은 내가 글이 뭐 중심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냥 형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그럼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논점부터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드물다고. 언어 논리 같은 제시문은 짧으니까 논점부터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언어 이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글은
갑자기 논점을 끄집어내지 않고 일단은 뭔가 뜸을 들여. 물을 아껴 씁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얘기를 먼저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아껴 쓴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수자원 오염 문제를 먼저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하수 뭐 처리 시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먼 얘기부터 시작할 때가 많죠. 그것을 그 먼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도입이라고 얘기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 얘기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얘기로 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풀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급한 마음에 어디서부터 읽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도 논점 읽고 그 앞에는 뭐 읽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출문제를 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틀린 말이 돼요. 왜냐면 출제자가 짱구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읽으려고 하는 거 다 알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앞에서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래 일반적인 모양 먼 얘기에서 가까운 내용으로 논점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출제자들은 이 얍삽한 사람들이야. 야가 빠져가지고 자, 그 논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도 한 번씩 출제를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재 하단에 논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패턴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반드시 1대1로 항상 되게 잘 적용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그냥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가이드 정도로. 그러면 개념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관점에서 시작해서 논점이 나오는 경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 사례에서 시작하는 경우, 논점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예문을 같이 보실게요. 24쪽에. 24쪽을 보시면 처음에 1달러 양분을 흡수하는 창자의 벽은 육모로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 문장 어떻게 시작해요? 육모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이 글이 무슨 글이야? 개념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준 글이에요. 관점이 없는 글.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육모라는 대상 잡으셔야지. 육모라는 대상에 대한 정보 1, 2, 3 하셔야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달랑 밑에서 논점 나오죠. 그럼 이거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주고 논점으로 나아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죠? 자, 2단락 같이 보실게요. 자, 이 글은 계약의 본질은 그러니까 계약 동그라미 해주시고 일단은 개념 얘기를 해줘. 개념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사빈이 일해의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글의 종류를 생각해 볼게요. 글의 종류가 관점이 있는 글 없는 글. 일단은 관점이 있는 글이야. 그래서 관점에서 시작한 거죠. 관점에서 사빈이 일해의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개념 관계를 그러니까 개념의 정의를 개념의 규정을 얘기해 준 거지. 개념의 본질. 어렵지 않죠?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관점으로 나아갔고 조금 더 큰 차원으로 보면 관점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념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고 관점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데 글의 종류가 관점이 있는 글이니까 저는 크게 봐서 이걸 관점으로 시작한 글로 봤어요. 여기까지 되었죠? 됐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이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논점 이전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물음표 나오죠? 첫 단락에 물음표 나오면 얘가 논점이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알고 가실게요. 자,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콘텍스트인데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시간, 공간, 상황. 자, 또 하나는 문맥.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연결관계예요. 상황,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으로 기억하면 돼. 상황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각각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되셨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현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사례에서 시작해 따개비.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그 변화는 개통수 작성법 차에서 기인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논점부터 시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까운 얘기로 넘어갔어.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이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일반적인 글과 수업용 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글은 알아듣기 쉬워야 되니까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아서
요약을 해준다든지 정리해주고 끝을 내는 거지. 조금 덧붙는다 그럼 여기에서 전망이라든지 재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제시문 같은 경우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첫 단락은 먼 얘기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얘기로 끝날 때가 많고 마지막은 가까운 얘기로 시작해서 먼 얘기로 하고 글을 마무리 지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글은 수업용 글이에요. 출제를 위해서 쓴 글이라서 마지막 단락이 이런 게 그냥 없을 수 있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단락이 없을 수 있고 그냥 마무리에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덧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메모를 해두면 여기 마지막 부분은 갑자기 마지막 단락에서 수험에서는 우리 수험용 글에서는 마지막 단락에서 새로운 내용이 덧붙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마무리를 하느라 덧붙이긴 한 거지. 근데 뭔가 보통 마지막 단락은 정보 가치가 별로 없다고. 요약해주거나 뭐 전망 요약 그냥 뻔하게 하는 말 아니야 보통은. 근데 새로운 내용이 덧붙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신정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지막 단락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글을 연결해서 즉 대상들을 관계에 따라 연결을 해서 됐어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야. 그럼 읽고 나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었죠?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전체적 기억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고 미시적인 거죠. 근데 요 말의 의미를 보면 공통점, 구조, 패턴도 구조예요. 됐죠? 전체 핵심적인 내용, 각 단락의 중심 내용 이런 게 요점 기억이에요. 자, 추가적 기억은 정확한 형태, 2중 나선 구조인지 3중 나선 구조인지 이런 거지. 한 가닥인지 두 가닥인지 이런 것들. 구체적 형태 똑같은 말이에요. 개별적인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잘한 단어들 같은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실게요. 여기서 우리가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면 제시문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될까요? 절대 못해. 그건 생물학적으로 단기 기억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이 내용을 전체적인 거랑 세부적인 걸 다 기억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기억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됐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미적 관련성에 따라 이해를 하면 기억이 잘 난다고. 16살이 넘으면 어떤 정보의 내용을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16살 훨씬 많이 되셨잖아. 그렇죠? 충분히 늙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 간의 논리적 인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맞죠?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관련지어 생각하면 문장이 예를 들어서 한 단락의 문장이 한 6개씩 나와. 단락이 한 7개씩 돼가지고 6, 7, 40이 한 40문장에서 한 50문장 된다고 칩시다. 그럼 4, 50문장을 다 그거를 관련적으로 이해하면 다 기억날 수 있어요? 못해 그것도.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내용과 내용을 의미적으로 관련지어 이해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억할 걸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억의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부터 기억하는 게 유리한가 이거지. 그러면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어떤 잎사귀가 있어요. 여기 맥이 있고 잔가지가 있어. 그럼 누가 이걸 잔가지부터 기억하고 앉았냐고. 너무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줄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각 단락에 있는 세밀한 개념들 자체는 다 왜 나왔어요? 다시 단락의 핵심 내용 얘기하느라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세부적인 개념들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이게 중심 내용인 예를 얘기해 주느라고 등장한 단어구나 그러면 잔상기억으로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자, 보실게요. 각 단락의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 자, 각 단락의 중요한 내용. 단락이 7개면 한 7개, 단락이 2개씩, 각 단락의 중요한 내용이 2개씩 있다 그래 보면 14개를 꽉 채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 많아봐야 한 10개 정도 돼. 그럼 제시문에 한 제시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나열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랬어요? 7개 단락이다. 그러면 7개에서 최대한 14개 정도 나올 거라고. 보통은 좀 많으면 한 10개 정도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되셔야 안 되셔요. 그럼 10줄 기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되셨어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읽으면 자, 제시문 다 읽었어요? 그럼 덮어놓고 떠올리세요. 그럼 기억이 안 나지만 못할 수 있어도 선택지를 보면 이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구조적인 건 당연히 구조를 잡아야 내용이 이해가 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보량도 적고 구조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잡고 핵심을 잡는 거는 되게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힘 안 들이고 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건 무의식의 영역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의식적으로 이걸 다 하려면 힘들지. 누구는 읽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중요하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누구는 이건 이런 내용이라서 이게 중요하고 저건 저래서 이걸 이렇게 다 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관적으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쉬운 글을 읽어. 그거 다 생각하고 읽어요.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읽어요. 자연스럽게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된 거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어요. 여기까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요한 건 여기가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전 잘합니다. 그래도 그냥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게 어쨌든 질이 돼. 내가 지금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무조건 하세요. 여기서 또 한 차원의 것이 열릴 수 있어. 또 한 차원의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언어를 잘했지만 단락의 요약 같은 것들을 계속 쓰고 있을 때랑 안 쓰고 있을 때랑 차이가 나. 그 정보를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 속도에 나중에 차이가 나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세요. 뭐 이렇게 압축하고 구조하라고 수업 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야. 무조건 하세요. 그럼 실전에선 이건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처리하는 거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그날 아침에 장염이 걸리고 배탈이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 그걸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컨디션을 방어할 수 있어요. 다른 수험자들이 시험을 보는 그 상황이 내가 선택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컨디션은 대체로 나쁠 수밖에 없어. 그 컨디션에 하려면 해야 될 걸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는 얘만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만 문제 풀 때 의식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알겠죠? 압축하고 구조하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선택지를 주의 깊게 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찾아온다든지 그 문장을 선택지를 보는 순간 깊게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순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요. 여기까지 되었죠? 그러면 한 번 읽고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한 번 읽고 기억을 잘해서 근데 그것도 뭘 기억해?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자동적으로 잘 기억하고 내가 약한 부분을 일부러 기억하는 거야. 여기 출제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억나셔요? 어릴 때 수능 풀었던 거 보면 기억 안 날 수 있지. 너무 어릴 때라서. 근데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네. 여기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따로 기억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풀이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건 강사가 여기 따로 기억하세요라고 말을 해줬다고 그걸 들어서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나도 이론적으로는 월광도 칠 수 있는데 못해요. 수행 능력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돼요. 댄스 가수들 나와서 보면 이렇게 뭐 춤 한 번 보면 따라하잖아. 따라하면 되는 건 누가 모르냐고. 근데 그게 한 번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건 그 몸 동작의 그 결이나 패턴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따라할 수가 없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어진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익어져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익어진 분들도 있을 건데 대부분 안 익어져 있고 근데 나는 너무 쉽다 그러면 따로 상담하세요. 알겠죠? 미션을 따로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일단 요 작업을 해야 돼. 알겠죠? 글의 핵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핵심들끼리 연결하는 걸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었죠? 그런 각도에서 25쪽에 다음 글을 읽어보자라는 박스가 있어요. 자, 오늘 조금 읽기를 좀 많이 시켜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 글은 뭐 쉽게 읽으시는 분들은 쉽게 읽으시지만 대체로는 처음에 읽었을 땐 좀 산만하다고 느끼는 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텍스트를 딱 마주쳐. 그럼 대상을 잡아야 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도 유사하다는 잡았을 거예요. 맞죠? 왜냐면 동양인의 사고방식은 관계적이라서 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가 서술어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서술어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유사하다가 나왔어. 자, 그럼 유사하다. 관계잖아요. 관계가 있으려면 대상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는 유사하다네, 대상 2개네, 설정 이렇게 해주셔야 돼.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은 기회를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다야. 그 다음에 여기 문장들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상위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얘를 상술해주는 하위 문장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여기 아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얘네들이 왜 유사한지 혹은 어떻게 유사한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럼 그 각도에서 문장을 보셔요. 어디를 보셔야 될까? 여기서 어느 구절을 봐야 될까? 왜 유사한지 그걸 봐야 돼. 어느 구절이 중요해요? 보셨어요? 밑줄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유사하다. 뭐가 유사한지 잡을 거야. 혹은 왜 유사한지 잡을 거야. 그 각도에서 어느 단어들을 봐야 될까? 잡으셨어요? 유사하죠? 관계 보여줘요? 자, 근데 어떻게 유사한지 우리가 잡아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서 보세요. 만들어야 되는지 배운다. 그 다음에 뭐 운동. 어떤 연주하는지 배운다. 이게 만들어야 되는지나 연주해야 되는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다 기회를 습득하는 거랑 관련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왜 유사하느냐야. 아니면 어떻게 유사하느냐야.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만들어 봄, 행함 이걸 보셔야 돼요. 됐어요? 상하관계가 문장이 연결이 돼요. 그럼 1단락의 핵심 내용이 뭐야?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은 기회를 습득하는 거 유사하다. 왜? 어떻게 유사해? 둘 다 어떻게 습득돼요? 이게 머릿속에 남아야지. 행동을 통해서 습득된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야 되죠. 그럼 두 번째 보실게요. 또한이 나와요. 또한. 그럼 이게 열거죠.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바라봐야 하느냐는 거는 관계가 결정을 해줘요. 첫 번째 단락은 상위 문장과 하위 문장의 관계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게 상하 관계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만들어봄, 행함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단락이랑 두 번째 단락이 또한이라고 열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열거 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차원이 있어요? 위에 공통 주제가 있어. 그럼 1단락이랑 2단락은 주제가 크게 봤을 때 공통돼야 돼요. 그럼 그 각도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지? 같은. 일단 같다니까 관계 나왔죠? 그럼 대상 2개 잡아야 되죠. 누구랑 누가 같아요?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이나 원인이 탁월성이 생겨나는 기원이나 원인 2가지 잡으셔야 되죠. 되셨어요? 그럼 안 봐도 하위 내용
알 수 있어. 왜 그럴까? 1단락이랑 2단락이 사실상 같은 내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제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 뒷문장 안 읽어도 뭔 내용 얘기할 거랑 알 수 있어요. 왜 탁월성이 파괴되고 기원한다는 거야? 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시가 나왔어. 집을 잘 지음으로써 좋은 건축가가 될 것. 여기 구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연결관계 속에서 1단락부터 쭉 연결해서 읽을 거야. 왜 유사한지를 볼 거야. 그럼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에서 어느 단어를 탁 집으셔야 돼? 지음. 잘못 지음. 성격적 탁월성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럼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뭐 나와요? 행하다. 됐죠? 자, 3단락. 욕망에 관련된 것이나 분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그럼 열거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 똑같아야 되죠. 되었어요? 그럼 글 전체 핵심을 연결해 볼게요. 결국엔 탁월성을 획득하는 거 이꼬르 기회를 습득하는 건데 이게 이꼬르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이나 원인들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고 이게 이꼬르 욕망에 관련된 것이나 분노에 관련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 연결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말이 탁 캐치가 되죠. 뭐다? 행동을 통해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단락에 1단락, 2단락, 3단락의 핵심끼리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제시문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더 잘 보이고 중요한 건 문장의 수가 많잖아요. 중심 문장은 다 잘 읽어. 세부적인 문장 처리가 명료하지 않으면서 독해가 뭉뚱그려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각각의 핵심을 우리가 알면서 세부적인 문장에서 어느 구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럼 글을 읽기에 명료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내용들이 연결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기억하는가? 일단은 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잘 기억해야 되느냐? 핵심끼리 연결한다. 되셨죠? 핵심끼리 연결을 한다. 그럼 글 전체도 알고 핵심을 잡아야 세부적인 내용도 알지.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번에 조금 다른 텍스트 볼게요. 26쪽에. 짧은 거 가지고 먼저 연습해보자 이거예요. 자, 요거 지금 시간 들여볼게요. 한 3분 들여보면 되겠죠? 자, 한번 3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다 해보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내가 다 읽었어. 이 글 뭐에 대한 글이에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다리뼈 길이 성장. 이건 화제야. 다리뼈 길이 성장은 글의 화제야. 이슈. 화제의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것은 화제에 대한 서술이에요. 다리뼈 길이 성장은 화제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덧붙느냐 이거지. 다리뼈 길이 성장 뭐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지. 핵심이.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글의 핵심이 뭔지 떠올리고자 할 때 빨리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그걸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떠올리고 싶어도 못 떠올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기초 연습을 되게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중이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얘가 누구지 하고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 걸 알아. 이 문제를 풀려면 글의 핵심이 뭔지를 떠올려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못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는 아는데 내가 못 떠올린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잘 떠올린다 그러면 괜찮아요. 알겠죠? 내가 안 떠오른다. 그럼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여기에서. 오케이. 알겠다. 호르몬 얘기하는 건 알겠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야 정보를 누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까지 되었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산만한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뭘로 시작해요? 대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상, 즉 같은 화제에 대한 얘기끼리는 일단 묶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보면 첫 번째 문장 사람의 키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일단 다리뼈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기서 다리뼈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 나오죠? 구성 별표 해주시고요. 여기서 한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시문 독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구성이 무슨 뜻이에요? 구성이 뭐야? 이루다. 너무 막연하지 않아? 근데 이루다 그러면? 그지 않아요? 그럼 말을 좀 복원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루다. 이루다는 서술어잖아요. 서술어 하나 가지고 말이 안 만들어져. love. 그럼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있어야지. read. 그럼 누가 뭐를 읽는지가 있어야지. 그럼 이루다. 그럼 누가 뭐를 이루는 거예요?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 거야. 됐죠? 그럼 구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부분 관계는 상하 관계 들어갑니다. 전체 부분 관계 상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그러면 여기서 다리뼈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읽어야 돼요. 머릿속에 전체 부분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전체 부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전체를 잡을게요. 누가 전체예요? 지금 여기서? 다리뼈. 다리뼈의 부분들이 누가 있어요? 뼈대. 그 다음에 뼈끝. 그리고 요 사이에 뼈끝판이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처음에는 세 개만 얘기해주고 이 세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 안 해주니까 그 다음 여기 하위 문장들이 있어요. 막대기 모양의 뼈대는 자 상하죠. 여기서 세 개 다 얘기해주고 밑에서 하나씩 얘기해주는 구조죠. 뼈대는 막대기 모양이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뼈끝은 다리뼈의 양쪽 끝부분이에요. 뼈끝 얘기해줬어요. 그럼 이제 누구도 얘기해줘야 돼. 뼈끝판도 얘기해줘야 되죠. 그럼 상하관계 맞네. 되셨어요? 그럼 자,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정보를 처리할 때 잔가지를 먼저 처리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부터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책도 제목이 써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한 말이죠. 그럼 이거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연골세포, 조골세포 이건 나중 문제라는 거지. 다리뼈를 전체에서 딱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거기 누가 있다. 뼈끝이 있고 뼈끝판이 있고 그렇지 다리뼈가 가운데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일단. 맞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정보는 그 다음 여기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해서 이제 읽어보자 이거야. 뼈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에는 조골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조골. 조가 무슨 조일까? 지을 조자예요. 골을 지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뼈끝은 다리뼈의 양쪽 끝부분이며 뼈끝과 뼈대 사이에는 여러 개의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뭔데? 이름은 뼈끝판이고 여기 뭐 들어있다는 거야? 연골세포층으로 구성된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여기의 부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연골세포들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니까 어렵지 않죠? 정보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한 거예요? 대상을 잡아. 다리뼈가 주인공이네. 자, 다리뼈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처리해? 위계적으로 처리해. 상위 차원의 정보 먼저 잡아. 다리뼈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세 개 먼저 머릿속에 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잔바리, 조골세포니 연골세포냐는 건 나중에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쉬우시죠? 다리뼈 구성 얘기 여기서 일단 끝나. 여기까지는 전체 부분 관계야. 그쵸? 전체 부분 관계고 뒤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과정이 나와요. 근데 뭐 하는 과정이에요? 다 읽어보니까 다리뼈 길이 성장 과정이지. 화제가 딱히 안 써 있어도 내가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과정은 과정인데 뭐 하는 과정? 다리뼈 길이 성장 과정. 되셨습니까? 그러면 1단락은 주제가 뭐예요? 다리뼈의 구조와 길이 성장 과정이네. 써보세요. 자, 1단락 주제를 어떻게 썼어요? 다리뼈의 구조와 혹은 구성이라고 하셔도 돼. 구조라고 할게요. 다리뼈의 구조와 길이 성장 과정. 자, 이 주제를 왜 이렇게 썼는지 보세요. 1단락을 반으로 자를 수 있어. 근데 앞부분은 구조 얘기해. 뒷부분은 뭔 과정 얘기해. 그럼 앞에는 구조고 뒤에는 과정이니까 뭐 하나로 퉁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되셔야 안 되셔요? 이해되셨죠? 수험 독해니까 안 빼놓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리뼈 구조에서도 출제할 수 있고 과정에서도 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끊어지는 내용인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관점이 없는 글이에요. 대상 잡고 정보 1, 2, 3라니까? 대상 잡고 정보 1, 2, 3라니까?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볼게요. 뼈끝판의 세포층 중 뼈끝판의 세포층 중 그러면 퀴즈 무슨 관계일까요? 상하 열거 비교대조 선우인과 문제 해결. 뼈끝판의 세포층 중 생각해 보셨어요? 층 중 그럼 상하 관계지. 전체는 누구예요? 전체. 뼈끝판의 세포층이 머릿속에 전체 분모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모로 상상해 보실게. 뼈끝판의 세포층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 뼈끝판 일단 생각해야지. 됐죠? 예중. 퀴즈. 뼈끝판의 세포는 처음 나온 말일까요? 앞에서 나와 있던 구정보일까요? 신정보일까요? 구정보일까요? 뼈끝판의 세포. 얘 처음 나온 애예요? 아까 나왔던 애예요? 아까 나왔지 누구? 연골세포층.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모든 문장은 그 문장의 정보가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랑 관련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관련이 없는 건 플러스고 관련이 있는 건 관련을 지어야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연골세포층 중 그중 뼈끝과 경계면에 있는 세포층에서만 상상해 보시면 여기 정도죠.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연골세포의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 끊으면 얘가 연골세포였으니까 일어날 때 뼈대 쪽에 가장 가깝게 있는 자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뼈대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쯤이겠지. 됐죠? 뼈대쯤에 가까이 있는 연골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누가? 뼈끝판이 두꺼워진다. 크기가 커진 연골세포는 결국 죽으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공간은 뭐가 들어가요? 조골세포가 채워지면서 뼈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것을 되풀이하면 결국 길이성장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연골세포의 분열이 계속되는 한 계속된다.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처리할 때 실전에서 이게 허덕허덕할 수 있다는 거지. 미쳐버리겠다. 맞죠?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제를 먼저 잡으세요. 알겠죠? 딱 봐도 뭐 나온 거야? 과정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과정에선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끝이에요. 끝. 뭘로 끝나? 길이성장. 됐어요? 아, 길이성장 과정이구나 이렇게 잡으시라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읽는지 요령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 알겠죠? 너무 좀 지겨워하는 것 같단 말이지. 요령 한마디만 얘기하면 처음 끝 중간 잡으면 돼요. 알겠죠? 요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1단락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단락으로 넘어갔어. 사춘기 동안 뼈의 길이 성장은 여러 호르몬이 관여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단락, 3단락이 다 호르몬 얘기를 한다고. 여러 호르몬 밑줄 쳐주시고, 여러 호르몬이니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지. 몇 번 나온다고. 맞죠?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인데 또 한이야. 그럼 대상이 성장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에 대한 정보가 몇 개 나왔어요? 1, 2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열어야 그 중에 하나 얘기해줬어. 보니까 무슨 말 나와요? 갑상샘 호르몬 얘기를 해줘요. 됐죠? 근데 남성 호르몬 얘기는 그 다음 얘기해주거든. 그럼 여기는 일단 갑상샘 호르몬이 뭐 하는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갑상샘 호르몬이 뭐예요? 성장 호르몬이 뼈에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애야. 끝. 구체적으로 뭐 왜 필요한지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필요하대. 끝.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안드로겐. 안드로겐은 뭐예요? 뼈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사춘기 남자의 성장에 일조를 해야. 끊고 여자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해. 뭐 이거 했던 말인 거고 하지만 세모해 주시고 자 그럼 앞에는 남자 뒤에는 여잔데 결국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길이 성장한다는 얘기지. 근데 하지만 이후를 볼게요. 하지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뼈 끝판 전체에서 뼈가 형성되도록 해서 결국 정지시키고 뼈의 길이 성장 멈추게 한다는 얘기야.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안 보더라도 2단락, 3단락은 결국 묶어보실게요. 묶어보시면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들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글의 중심 축을 잡아볼게요. 이 글이 다리뼈 구조랑 성장 과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일까요? 아니면 여기 관여하는 호르몬의 역할 얘기하는 게 핵심일까요? 1단락이 왜 있는지 생각해봐. 1단락 없어도 2단락이 읽기가 좀 편해요? 아니면 1단락이 좀 있어야 2단락 읽기가 편해요? 느낌 아시겠어요? 1단락을 괜히 얘기해줬나 이거야. 역할을 생각해보라고. 호르몬 3개가 나와요. 2단락, 3단락 내용을 묶으면 주제가 같으니까 같은 편이야. 자, 이 호르몬 3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이때 1단락에서 다리뼈 구조랑 성장 과정이 서술이 돼 있잖아. 1단락이 없으면 읽는 게 좀 불편해져요? 안 불편해져요? 전혀 안 불편한가? 1단락이 이해에 도움을 주지. 특히 마지막 단락은 확실히 도움 주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1단락, 2단락은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립뼈 성장에 관여한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등장한 거라고. 이해되셨죠? 글의 핵심 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2단락, 3단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글의 논점은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들 뭐 이런 거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글을 어떻게 전개한 거냐면 1단락에서 일단 다리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1단락은 배경 지식을 주는 역할을 해요. 구조와 성장 과정. 되셨죠? 이거 주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2단락, 3단락 넘어간다고. 2번 단락이 이런 말 있어요. 두 번째 줄 또한 성장 호르몬은 관세포에 작용하여 뼈의 길이 성장 과정 전체를 촉진하는 보이셔요? 길이 성장 과정 전체는 1단락에 나왔던 구정보죠. 1단락에서 서술했던 내용을 2단락에서 구정보로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읽으니까 이 글의 전체 흐름이 명료하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방식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분 끊어서 요약하고 흐름을 봐라. 별거 없죠? 자,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실 거예요. 요번 주 지나서. 일단 풀어가지고 제시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분석이라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보면 돼. 이해되었어요?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읽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테스트 해보고 싶죠?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뭐예요? 부분 끊어서 요약하고
얘네들을 전체를 연결하시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그 어떤 제시문도 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지 수업 중에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또 말이 길어지는데 요약하라고 하면 재미없어 하는 거 나도 알아. 요약을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몇 년 하신 거예요? 12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약하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떤 방식이냐면 대학교 때 레포트 때 낼 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중심인지 핵심인지 아닌지 사실 긴가민가해. 긴가민가 하니까 내용을 많이 때려 넣어. 그럼 양이 많아지면 거기 정답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양치기를 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핵심을 잡는 거를 요령을 이미 터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근데 이게 언어위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언어의 텍스트는 내가 일상적으로 보던 텍스트랑 또 달라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래는 평상시에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이게 핵심인 걸 원래는 내가 알아보는 사람이거든. 근데 언어의 제시문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핵심을 잡아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문제풀이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건 모든 글은 읽는 방법이 똑같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랑 같아요. 여기까지 되었죠? 요게 근데 무의식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실전을 들어갔을 때 아무리 낯설고 무서운 제시문을 만나도 핵심 잡으면 길이 생긴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이해되었죠? 요거는 아무튼 그냥 무조건 하세요. 내가 잘 읽든 못 읽든.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오늘 목표 제시문이 뭐라 그랬어요? 해밀턴 경로 제시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자, (34쪽) 아유, 할 말이 또 되게 많아. 이거 설명해드릴까? 요약을 왜 하라는 건지? 빨리 제시문 보는 게 재밌겠죠, 그래도? 빨리 보자.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다리뼈 제시문 읽었을 때 핵심 축이랑 부차축을 구분해야 됐죠. 핵심 축은 성장 호르몬이야. 부차적인 축은 다리뼈에 대한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면 언어 이해가 제시문이 길잖아요. 맞죠? 그럼 부차적인 축에서 힘을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과학 제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과학 제시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시문, 근데 특히 과학 제시문. 글의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서 과학 제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핵심 축과 부차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을 잡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10분 쉬셨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자, 10분 쉬시고 33분이니까 43분에 만납시다.